제가 들려드릴 175번째 소설은요, 제임스 케인의 포스트맨은 벨을 2번 울린다 입니다. 제임스 케인은 미국 작가예요. 1차 대전에 참전했었고요. 전쟁 후에는 세인트 존스 대학의 언론학과 교수로 있었습니다. 이후에 뉴욕월드 편집부 기자와 신생 잡지사인 뉴요커의 편집국장을 지냈어요. 1931년 영화사 파라마운트사가 시나리오 작가 제안을 했고 그걸 수락하면서 헐리우드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나 시나리오는 자신의 장기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1934년 포스트맨은 벨을 2번 울린다를 발표하면서 단번에 인기작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 소설은 공전의 히트를 쳤고요. 이후에 소설, 희곡, 시나리오를 꾸준히 발표했습니다. 1970년에는 미국 추리소설 작가협회로부터 명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포스트맨은 벨을 2번 울린다는 케인의 대표작입니다. 당시 출판업계 베스트셀러였고요. 1946년, 1981년 2번이나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또 연극, 오페라로 만들어져서 현재까지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1930년대는 경제공황이 지속되던 시기였고요. 냉소적 인생관이 주류를 이루었어요. 이 소설은 그게 정서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출간 당시에 폭력적이고 성적인 장면이 많다는 이유로 판매 금지당하는 일도 있었지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타블로이드 신문의 기사처럼 긴박하고 명료한 문체로 느와르 소설의 장르를 개척했다는 평을 받았어요. 작가들은 이 새로운 방식의 소설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요. 알베르 까뮈는 이 소설에서 영감을 받아 이방인을 썼다고 했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1930년대, 공간은 LA에서 30km 떨어진 글렌데일이라는 지역 근처입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프랭크 체인버스. 그는 24살 젊은 남자로 정해진 직업 없이 여기저기 떠들고 있습니다. 티아후아나에서 3주를 보내고 LA에서 30km쯤 떨어진 이곳에 왔어요. 도로를 걸어가다가 한 식당을 발견했는데 쌍둥이 떡갈나무 선술집이라고 간판에 써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가게는 캘리포니아에 수없이 널린 그저 그런 도로변 샌드위치 식당과 같았어요. 그런 가게 위에는 살림집이 있었고 한쪽엔 주유소가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프랭크는 그 가게로 들어갔고 식사를 했어요. 가게 주인은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닉 파파다키스. 닉은 프랭크에게 일자리를 제안했어요. 젊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LA에는 매연도 없고 깨끗하니 여기 머물며 일해달라고 했습니다. 자동차에 좀 아냐고 수리도 가능하냐고 물었는데 프랭크는 자신이 타고난 정비사라고 말했어요. 그때 그의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아주 젊었고 뛰어난 미인은 아니었지만 몸매가 훌륭했어요. 프랭크는 그녀에게 끌렸고 이 집에서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코라. 코라는 아이오와 출신이었고 프랭크는 그녀가 왜 닉처럼 나이 차이 나는 사람과 결혼했는지 궁금했어요. 닉은 밤이면 술병과 기타를 들고 내려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는 굵은 목소리 테너였지만 고음부에서는 흐느끼는 목소리를 냈어요. 어느 날 새 간판 제작을 위해 닉이 LA로 다니러 갔고 가게엔 손님이 없었습니다. 프랭크와 코라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격렬한 사랑을 시작했어요. 며칠 후 새 간판을 달았지만 닉은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건 간판의 디자인이 프랭크의 아이디어였고 그걸 프랭크가 사람들에게 말할까 봐서였습니다. 프랭크는 간판에 스위치를 넣었고 닉의 아이디어로 몇 가지 더 첨가된 걸 칭찬했으므로 닉은 다시 기분이 좋아졌어요. 닉은 프랭크를 좋아했고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코라와 프랭크는 닉의 부재를 틈타거나 둘만의 일정이 있을 때를 놓치지 않고 미래를 가졌습니다. 코라는 아이오와에서 3년 전 그곳 고등학교 미인대회에서 우승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우승의 부상으로 할리우드 여행권을 받았고 곧 할리우드로 떠났습니다. 가자마자 영화배우가 되려고 스크린 테스트를 받았는데 대사를 시작하자마자 그녀에게 그리 재능이 없다는 게 드러났어요.
이후 그녀가 맡은 역할이라고는 잠깐 나오는 역겨운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이 식당에서 2년 동안 일했어요. 식당에 오는 남자들은 그녀에게 직접댔고 팁이라곤 5센트 동전 1개 내밀면서 오늘 밤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몇 번 가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에 닉이 식당에 들렸고 코라에게 관심을 가졌으며 그녀를 도와주었어요. 닉을 따라 여기 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닉을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계속 눌러붙어 있는 게 차라리 편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점점 견딜 수가 없어지고 있었어요. 닉에게서는 개기름이 흐르고 역겨운 냄새가 났으며 그런 남자 옆에 있다는 게 참을 수 없었습니다. 프랭크는 그녀에게 함께 달아나자고 했어요. 하지만 코라는 냉정하게 지금 같이 여길 떠난다면 결국 얼마 후에는 자신은 간이 식당에서 일하고 당신은 형편없는 주차장에서 일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은 여기서 장사하고 요리도 하고 있으니 닉이 하고 있는 사업의 반은 자신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서로 사랑하지만 떠날 수 없으므로 닉을 죽이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이면 닉은 목욕을 즐기는 습관이 있었어요. 닉이 욕조에 들어가면 코라가 수건을 가지러 왔다는 핑계로 욕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쇠구슬을 넣은 설탕 자루로 그를 뒤에서 내리친 후 그가 익사할 때까지 누르고 있기로 했습니다. 그가 죽으면 욕조 수도를 틀어둔 채 안에서 욕실문을 잠그고 욕실 창문에 미리 세워둔 사다리를 타고 땅으로 내려온 후 살에 무기인 설탕 자루를 프랭크가 건너받아서 처리하기로 했어요. 욕조에 물이 넘쳐서 물이 바로 아래층인 부엌에 떨어지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 닉을 발견한 후 의사를 부르기로 닉이 욕조에서 미끄러져 기절한 후 익사한 것으로 보이면 되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욕조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걸 프랭크는 신문기사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원래는 욕실에서 닉을 죽이는 건 프랭크가 하려고 했는데 만일 그가 욕실에 어떤 핑계를 대고 들어간다면 닉이 일어나서 해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코라가 들어가야 닉이 무심할 거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토요일 밤 그들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지만 실패했어요. 프랭크가 욕실 창문에 사다리도 설치해 놓았고 그 앞에서 코라가 일을 마치고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나타났고 프랭크에게 말을 걸었으며 그때 창문에 걸쳐져 있는 사다리를 보았을 거였어요. 경찰이 가자마자 주변에 있던 고양이 한 마리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가 두꺼비집으로 떨어지면서 정전이 되었습니다. 딱 그 시간에 코라는 닉이 눈치채지 못하게 뒤로 돌아가 머리를 내려쳤지만 그 순간 정전이 되어버려서 물밑으로 누르진 못했어요. 그녀는 정전이 되자 달려나왔고 프랭크는 지금 닉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경찰이 사다리를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의사에게 전화했고 프랭크는 기절해 있는 닉을 욕조에서 끌어올렸습니다. 병원에 가면서 설탕 자루 속의 쇠구슬을 길에 하나씩 몰래 버렸습니다. 사건은 닉이 욕조에서 미끄러져 다친 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닉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자신이 그냥 미끄러져 머리를 다쳤다고 믿는 것 같았어요. 그는 머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닉이 병원에 있는 동안 코라가 병원에 가는 시간을 빼고는 둘만이 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사도 잘 되었고 닉만 없다면 모든 게 괜찮을 것 같았어요. 프랭크는 그냥 이 집을 나가버리자고 했지만 코라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닉이 돌아올 것이고 다시 시작될 닉과의 시간이 싫었습니다. 그들은 짐을 싸 거기를 떠났어요. 코라가 닉의 차를 갖고 가자고 했지만 프랭크는 남의 아내를 훔치는 건 죄가 아니지만 남의 차를 훔치는 건 죄라고 했어요. 그들은 짐을 들고 버스를 타거나 히치하이킹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길에 나오자 코라는 자신은 적어도 불황자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집시처럼 차를 태워달라고 구걸하는 걸 못 견뎌했어요. 그리고 현실적인 생각. 여길 떠나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나면 일자리를 찾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녀는 가지 않겠다고 돌아섰습니다. 코라는 아까 출발할 때는 멋져 보였지만 지금은 지쳤고 신발도 더러워져 있었으며 우느라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녀가 가버리자 프랭크는 그녀를 잡지도 못한 채 자신도 울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프랭크는 샌버다니노까지 차를 얻어 타고 갔고 거기서 동부행 화물 열차에 뛰어오를 계획이었지만 당구장에 들렀어요. 당구장에서 내기 당기로 $250를 벌었습니다. 그걸 미천으로 해변에 가서 핫도그라도 팔아볼까 하면서 다시 글렌데일로 되돌아왔어요. 시장에서 코라와 마주치기를 소망했고 두어 번 전화를 걸었지만 그때마다 닉이 받아서 그냥 끊었습니다. 그러다가 갖고 있던 돈 $250를 다시 잃었고 그날 길에서 닉을 만났습니다. 그는 아직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닉은 반가워하면서 가버려서 서운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와달라고 했어요. 그 사이 두 사람을 고용했었지만 다 해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 산타바바라에 놀러갈 건데 같이 가자고 했어요. 프랭크는 닉을 따라 쌍둥이 떡갈나무 선술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코라와의 재회는 어색했지만 그녀와 다시 잘 지낼 수 있을지 아니면 그녀와의 관계를 잊어버려야 할지를 결정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아직 서로를 원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닉이 아이를 원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건 그녀에게 또 다른 위협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닉을 없앨 계획을 세웠어요. 셋은 산타바바라로 떠났습니다. 이 여행 중에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닉을 없앨 계획을 세웠어요. 프랭크는 계획한 대로 닉과 술을 많이 마셨어요. 코라는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목격자를 만들기 위해 가게 앞에서 그들이 차에 타는 걸 보게 했는데 닉이 너무 취해서 코라와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그녀가 운전대를 잡는 걸 보게 했습니다. 말리부 해변 방면이라는 표지판에서 샛길로 들어섰어요. 벤츄라에서 두 개의 도로가 만나 산타바바라, 샌프란시스코까지 바다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코라가 영화배우들이 사는 말리부 해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므로 그녀가 원해 이 도로를 가로질러 가서 배우들의 집을 보고 차를 돌려 산타바바라까지 계속 올라간다는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진짜 속셈은 여기 교차로가 LA군에서는 최악의 도로이므로 여기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누구도 심지어는 경찰까지도 놀라지 않을 일이었어요. 날은 어두웠고 차량의 왕래는 없었으므로 실천에 옮기기에 적합했습니다. 닉은 술에 취해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산으로 들어가는 오르막길을 올라 꼭대기에 도착한 후 내리막길이 시작되었어요. 엔진이 뜨거워졌다는 핑계로 차를 세웠습니다. 프랭크는 렌치로 닉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닉이 죽자 15m 벼랑으로 차를 밀었고 그들은 차까지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녀가 이제 위로 올라가 도움을 청해야 할 차례였고 그녀의 모습을 엉망으로 만들기 위해 옷을 찢었고 눈을 때려 상처를 냈습니다. 코라가 위로 올라가기 전 그는 몇 가지를 다짐했어요. 이제부터 힘들 테지만 잘해야 한다고. 아마 경찰들은 당신을 몰아세울 거라고. 어쩌면 과실치사로 감옥에서 1년쯤 보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나를 기다려준다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랑하고 있어야 한다고. 그렇다면 아무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코라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프랭크는 자신이 몸에 스스로 상처를 내야 했습니다. 차 가까이 가다가 넘어졌고 체중이 실리자 차가 주저앉으면서 프랭크를 덮쳤습니다. 코라가 사람들을 불러왔고 프랭크는 직접 상처내지 않았어도 여기저기 꽤 다쳤습니다. 프랭크는 병원에 입원했고 운전을 했던 코라는 체포되었어요. 그녀는 계획한 대로 말했고 중간에 만들어둔 목격자가 둘 다 술이 취해서 여자가 운전대를 잡았다는 증언도 했습니다. 하지만 순조롭지는 않았어요. 지방검사인 세킷이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세킷은 등치가 컸고 그간의 화려한 공적으로 잔인할 만큼 거침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같이 산타바바라 여행을 떠났는지, 코라와는 어떤 관계인지를 물었어요. 또 닉이 구입해놓은 부동산, $10,000짜리 생명보험 등이 살해 동기인지를 집요하게 물었으며 그날 밤 상황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파고들었어요. 프랭크는 부동산이나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진짜 몰랐으므로 계속 부인했으나 그의 질문을 적당히 피하기는 어려웠어요. 코라가 도움을 청할 때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핸드백을 들고 차를 탈출하는 건 불가능하므로 둘이 공모해서 죽였다고 세킷은 주장했습니다.
또 부동산과 생명보험에 관한 걸 코라는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분명히 닉을 죽이고 나서 프랭크도 죽이려는 계획이었을 거라고 했어요. 이 사건에서 빠져나가려면 코라를 먼저 고소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프랭크는 코너에 몰렸고 세킷이 들이미는 서류에 땀에 흠뻑 젖은 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프랭크에게 우호적인 경찰이 카츠라는 사람을 소개해 주었어요. 카츠는 이 도시에서 세킷을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체구에 4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카츠는 세킷이 뭘 물었는지 어떻게 사건을 몰아갔는지를 확인했고 고소장에 서명한 과정도 물었어요. 프랭크는 서명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괴로워했습니다. 코라는 프랭크가 서명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 일을 혼자 뒤집어 쓰도록 계획되어 있었던 거라고 의심하게 되었어요. 그 틈을 카츠가 끼어들었고 코라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솔직히 카츠에게 진술했습니다. 재판에서 세킷이 주장하는 것들은 성립되는 게 없었어요. 여자니까 핸드백을 갖고 내릴 수 있다라던가 하는 식으로 범죄를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코라는 과실치사로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이건 다 카츠의 성과였고 그의 계획이 맞아떨어진 결과였어요. 카츠는 세킷을 이겼다는 것에 꽤 기뻐했습니다. 코라는 보험사에서 지급한 $10,000를 받았어요. 닉의 장례식에 코라와 프랭크는 같이 참석했습니다. 관이 무덤에 들어갈 때 프랭크는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원래 찬송가를 들으면 매번 눈물이 나곤 했는데 지금은 찬송가 때문이 아니라 정 많은 그리스인 닉을 자신이 좋아했기 때문이었어요. 찬송가는 평소 닉이 매일 부르던 거였습니다. 코라와 프랭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녀는 프랭크가 한 서명 때문에 화가 나 있었으나 세킷과 카츠를 증오하는 공통의 감정이 그들로 하여금 잠시 서로를 배신하게 한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왔고 가게는 장사가 잘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 집에서 일어난 사건에 흥미를 가졌고 코라를 보러 찾아왔습니다. 프랭크와 코라는 수많은 감정을 견뎌내야 했어요. 싸움을 벌였고 프랭크는 술을 찾았고 이곳을 떠나자는데 합의를 하지 못해서 또 다투었어요. 그렇게 그녀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 6개월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프랭크는 6개월이 지나자마자 여길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세킷의 시야에서 없어져야 한다는 판단에서였어요.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화가 나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뭔가를 실토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그녀를 믿을 수 없어서 그녀 곁을 지켰어요. 장사가 잘 되자 코라는 맥주 판매 허가권을 따서 맥주를 팔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어 했어요. 장사가 잘 되면 나중에 가게를 팔 때도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였지만 프랭크는 떠나고 싶었습니다. 숙취에서 깨어나야 하는 날들이 지속되었고 꿈을 꾸었으며 무너져 내리는 파열음이 귓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코라의 어머니가 아프다는 전보가 와서 그녀는 잠시 다녀왔어요. 그 기간 중에 프랭크는 혼자 남았는데 자유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다툼을 하거나 악몽을 쫓기 위해 술을 마시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해방감을 주었어요. 코라가 돌아왔습니다. 프랭크는 코라가 세킷에게 전화할까봐 감시했고 코라는 프랭크가 혼자 떠나버릴까봐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코라는 임신을 했습니다. 그들의 아기는 자신들을 위한 새로운 생명임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시청에서 결혼식을 했고 해변에 가서 수영을 했어요. 프랭크는 초록빛 바닷물을 보면서 자신의 삶 속의 모든 악행, 비열함, 무능함, 무책임이 식혀가는 걸 느꼈어요. 그들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다에서 나오자 코라의 몸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프랭크는 그녀를 스웨터로 감싼 후 차에 태우고 서둘러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쏜살같이 달려가는데 앞에 트럭이 막아서 있었고 그걸 앞질러 가려 했지만 차들이 줄지어 내려오고 있어서 불가능했어요.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려고 차를 틀었는데 코라가 비명을 질렀고 차는 배수로 벽에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코라가 앞 유리를 뚫고 나가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습니다. 프랭크는 고의적 살인 혐의로 체포되고 재판을 받았어요. 지방검사 세킷은 의기양양해서 두 사람이 그리스인 닉을 살해했고 혼자 돈을 차지하려고 프랭크가 코라를 죽였다고 몰고 갔습니다. 부검 결과
코라의 임신 사실이 드러났으므로 그것도 범행 동기에 추가되었어요. 카츠가 변호했고 비용으로 $10,000와 가게 권리증을 다 지불했지만 프랭크는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감방 안에서 프랭크는 종종 코라가 떠올랐습니다. 차가 부딪히는 순간 코라의 머릿속에 프랭크가 자신을 일부러 죽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스쳐갔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었어요. 이번 생이 끝나고 다음 생이 있다면 그녀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찾아와주는 맥코넬 신부는 다음 생이 있으니 꼭 그렇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프랭크도 다른 생이 진짜 있을 것 같았어요. 꿈에서든 어디서든 그녀가 함께 있다고 여겨질 때는 그게 정말로 믿어졌습니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들의 사랑은 왠지 순수하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절박하지도 않고요. 그러면서도 서로를 원하기는 하는 사랑. 프랭크는 그리스인 닉을 좋아하면서도 둘이 떠나기 위해 닉을 살해했고요. 재판 과정에서 둘은 서로를 배신하면서도 쉽게 용서했어요. 이들의 관계는 견고해 보이지 않습니다. 프랭크는 떠돌이 생활에 익숙해서 정착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고요. 코라는 떠나고는 싶지만 가난해질 현실이 두려워서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어차피 같이 떠나지는 못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뭔가를 해야 했고 잠깐의 사랑을 핑계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시간,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아니고 좀처럼 뿌리내려지지 않는 일상의 시간들, 자신감도 별로 없고 확신도 없는 현실, 그렇다고 자신을 팽개치고 다시 시작할 용기도 없는 인생. 미국의 30년대, 그 시대의 젊은이들에겐 이런 정서가 있었습니다. 경제의 공황의 여파가 실패와 좌절을 주었고 희망에서도 멀게 했어요. 소설은 그런 시대적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이지 못하고요. 미래적인 지향도 담지 못한 이들의 행동은 비난하고 싶어지죠. 그럼에도 현실에 대한 불만족과 도피하고 싶은 낭만, 이건 가슴 한켠에 들어있는 일탈의 정서로서 공감하게 합니다. 프랭크는 노력하지 않는 삶 속에서 불확실한 소망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코라는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이지만 불황자는 되고 싶지 않아 눌러앉아 있는 이 두 사람은요, 무척 닮아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에게서 자신을 보았을 거고요.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을 겁니다. 그러나 엄청난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두 개의 결말만이 운명 아닐까 하는데요. 하나는 영원한 결속, 또 하나는 둘 다 맞이할 비극. 소설의 제목 포스트맨은 배를 2번 울린다는 건 여러분의 수정 속에 탄생했어요. 제임스 케인이 원고를 출판사에 보내놓고 우편 배달부가 갖고 올 결과를 기다리는 처지였을 때 그의 부인은 기다리는 게 힘들어서 배달부가 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뒷마당에 나가 있곤 했습니다. 그러나 배달부는 확인하기 위해 항상 배를 2번 울렸다고 했어요. 이렇게 노크를 2번 하는 건 영국과 아일랜드의 옛 전통이기도 합니다. 케인은 여기서 힌트를 얻었고요. 이게 프랭크의 운명을 묘사하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받아들여야 할 때 2번 배를 울려주는 건 받으라거나 피하라는 경고일 겁니다. 이건 그걸 깨닫거나 이해했을 때 가능한 우편 배달부의 친절입니다. 다만 주의 깊게 들어야만 가능할 테고요. 적절한 선택을 했을 때 문을 열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건 자신의 의지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